안녕하세요. 지금 이거를 촬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소 경직되게 아마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촬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했었는데 뭔가 촬영한다고 그러면 좀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농업직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날이에요. 일단 농업직 과목이라든지 농업직으로 합격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업직 과목은 국국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공통 과목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 외에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토양학하고요, 생물학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 이 농업직 과목에서 재배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사실 그 재배학에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직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배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둔다면 사실 식용작물학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7급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양학 공부를 하실 때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도사, 농촌 지도사라든지 아니면 농업연구사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농촌 지도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지역마다 도별로 주로 이제 경력 경쟁으로 많이 이제 치러져요. 그런데 그럴 때 주로 이제 세 과목을 보게 되죠. 주로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세 과목을 보냐면 지역마다 조금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재배학하고 작물생리학하고 토양학을 보거나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이렇게 이 세 과목을 보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지도사 공부하실 때 들어가는 작물생리학이라는 과목, 그 과목도 역시 재배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재배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재배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에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용어를 어느 정도 좀 이제 알고 나면 사실 실질적으로 범위는 좁아요. 공부할 범위는 좁아요. 그래서 재배학 교재,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 교재 H사 라고 있어요. 그 H사에서 나오는 재배학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 책도 그렇고 뭐 다른 분이 쓴 책도 그렇고 그런 이제 책들이 다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책이에요. 사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제 책을 포함해서 그 H사 교재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 한 것만 100% 내 걸로 만들면 사실 재배학 과목은 100점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딱 그 한 것만 확실하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거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용어가 좀 걸림돌이 되지만 그 용어만 확실하게 인지하면 내가 이 한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덜 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는 남들이 다 고득점을 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90점 맞는데 나 혼자만 재배학을 막 60점 맞아버렸어.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과목은 꼭 내 걸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용작물학이라는 과목이 9급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식용작물학도 이제 20문제 중에서 거의 이제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재배학의 내용하고 연관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배학 책에서 본 내용이 식용작물학 시험에 나왔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식용작물학에서도 고득점을 하시려면 재배학은 무조건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용작물학, 사실 이제 처음 공부할 때에 식용작물학이 더 정이 안 가는 과목이에요. 식용작물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용작물학에서는 벼에 대한 내용을 맨 처음에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맹류, 보리, 밀 이런 애들 있죠? 그거 다루고
잡곡, 옥수수 같은 애들 그런 내용, 그리고 두류, 서류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다루는 사항들은 그런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작물들의 생김새라든지 기를 때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다루는데, 사실 벼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긴 하지만 사실 밖에서 벼라는 식물체 자체를 그렇게 꼼꼼하게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벼라는 식물체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각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관들이 자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실질적으로 벼에 대한 내용이 20문제 중에 한 6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아, 내가 이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꼭 알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고, 어차피 내가 합격해도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식용작물학이 오히려 재배학보다 더 고득점하기 쉽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재배학도 그렇지만 식용작물학 역시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인데요. 식용작물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문제가 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한 2~3문제 정도는 이제 재배학하고 연관되는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외에 맹류, 잡곡, 두류, 서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기출 내용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기출 내용 부분을 확실하게 기출이랑 연계시켜서 기출된 부분만 확실하게 아신다면 그 부분도 계속 돌리고 계속 나와요.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맹류부터는 계속 돌리고 해요. 똑같은 내용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 문제를 푼다거나 하실 때에는 훨씬 더 만만하다 이렇게 아마 느껴지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배학 식용작물학은 무조건 90점 이상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공부하실 때는 재배학 식용작물학을 100점을 맞아야지, 100점이 목표로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한 90점, 95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긴장도 되고 실수가 또 나도 모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점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배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식용작물하고 넘어갔었는데, 재배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커다랗게 얘기를 해보자면 유전 환경 기술 파트로 이제 커다랗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유전 부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르는 그 작물들의 유전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사항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생물이라는 과목 있죠? 그거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대학에서 생물 관련된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생물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재미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나는 문과 출신이고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생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유전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어렵게 느끼지만 어차피 우리가 유전 파트에서 생물적인 그런 부분들, DNA 막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DNA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지만 맨델의 유전 법칙 이러한 것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유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만약에 난 아무리 해도 이게 나는 이과 체질이 아니라 난 문과 체질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드립다 외워도 사실 돼요. 드립다 외워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렵다 생각하면 진짜 어렵고 진짜 머릿속에 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딱 공부할 때 이까짓 거 내가 처음 공부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못할 거 없는 사람인데 이거 하다 보면 별거 아니야,
이거 금방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진짜로 금방 또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 그게 상당히 또 중요해요. 근데 거부감을 느끼고 어렵다 생각하면 그게 진짜 끝까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쉽다. 이게 나도 금방금방 쉬워질 거야. 이게 처음 하면은 사실 국어, 영어, 국사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처음 공부하면 어려운 게 마찬가지니까 그 어려운 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서 하시면 금방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경 파트하고 기술 파트는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환경 파트 같은 경우는 토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햇빛, 아니면 뭐 수분, 공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토양 조건이 어떨 때 작물들이 잘 자라냐, 아니면 뭐 햇빛이 어느 정도 내리쬐야지 작물이 잘 자라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루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이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재배 기술 파트도 금방 쑥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재배 기술 파트는 암기가 되게 많아요. 암기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화분에다가 씨를 심는다, 종자를 심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화분에서 구멍을 파고 씨를 집어넣고 흙을 덮고 물을 주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땅 기준으로, 작물 기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걸 파종 이렇게 표현하고, 씨 뿌리고 흙 덮는 것을 복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물 주는 거를 괜히 어려운 표현으로 관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왜 외울 게 많냐 하면은요, 작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흙을 두껍게 덮어줘야 되는 애가 있고 얇게 덮어줘야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1cm만 덮어주자, 어떤 애들은 3cm를 덮어주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배 기술 파트가 외울 게 좀 많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한결 편하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재배 기술 부분도 딱 공부하다 보면 이거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 구닥다리 용어로 써놨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까 이거 내가 집에서 화분에다 씨 뿌릴 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료 줄 때 그런 거, 비료 주는 거를 또 우리 12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비료 얼만큼 줄 거냐, 어떤 비료 줄 거냐,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업지금 용어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걸림돌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 대학 교재들 자체가 나온 게 거의 반백년 전에 나온 그런 뭐 교재들이고요. 특히 우리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진짜 반백년 전이란 말이 딱 맞아요. 그때 나온 교재 내용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고, 그때 용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닥다리 용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벌써 2017, 2018년 대비인데 지금 우리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세기 초중반에 나온 용어들 막 이딴 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한문하고 관련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처음에만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시면은 좀 뭔가 이 용어에 대해서 보통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뭐랑 연관이 있다더라, 이런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아마 감이 오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대충 감으로 대충 요 용어는 뭐하고 관련되겠다 이렇게 하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식 용어가 조금 낯설지만 크게 어려운 그런 용어들은 아니니까 그것도 거부감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한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훨씬 더 뭔가 또 감이 잘 오잖아요. 감이 잘 오는 있고, 또 한문은 감이 안 와. 이상하게 막 멀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실 한문 생긴 모양도 별 정감 안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시험 볼 때에 한문으로 써져 있는 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감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용어도 어차피 영어 단어도 새로 외우시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행정직 공부하신다. 그러면 또 행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행정직에 관련된 용어 새로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우리가 새로 알아야 되는 용어는 어디든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부감 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농업직이 돼서 이제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주로 국가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업무를 많이 보시게 되죠. 근데 주로 많이 발령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품질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로 이제 많이 발령이 나게 돼요. 그래서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농약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검사하는 거, 아니면 원산지, 작물의 원산지 뭐 검사라든지 원산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하게 되는 업무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직으로 만약에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도별로 이제 인원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경기도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경기도 살아서 경기도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특히 경기도에서도 뭐 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군포시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군포시청 산하에 있는 그 아래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이제 만약에 이제 발령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직접 시청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직접 시청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그 시별로 그 농업기술센터 있죠. 농업기술센터라는 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발령 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청 산하 그런 기관에서 업무 볼 때 하고 아무래도 예, 그런 기술센터에서 업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사실 우리 농업직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농업과 관련된 행정 업무 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행정직 공무원만 있는 줄 아시거든요. 그리고 농업직이라고 하면 나 농사 지어야 돼? 난 공무원이 돼서 농사 짓는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농사 짓는 거 아니고 가서 농업과 관련이 된 그런 행정 업무 위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농사 지으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 들어오고 하면 그런 민원 처리 같은 것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업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나는 농업직이라고 해서 되게 행정직이 아니라고 해서 되게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더니 너무 정적이라서 실망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냐는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특히 그런 뭐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쌀과 관련해서 유명한 부분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 합격한 분들 주로 어떤 업무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은 농업 관련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주로 안에서 이제 자금과 관련된 것들 많이 관리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근데 이제 주로 민원 처리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볼 때에는 사실 출장 같은 거 나가야 되는 일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출장 같은 것들은 이제 주로 남자분들이 좀 많이 나가시죠. 아무래도. 왜냐면 출장 나가면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보러 왔으니까, 민원 처리하러 왔으니까 막걸리라도 한 잔 드실래냐 막 이렇게 또 하세요. 어떻게 보면 또 정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또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또 이렇게 관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남자분들이 좀 많이 좀 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분들보다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는 좀 민원 처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난 안에만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농업직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나가면 또 그 다 출장비예요. 네, 다 출장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출장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출장 나가면은 다 출장비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 뭐 중요해요, 사실.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안에서 앉아서 행정직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 쪽으로 빠지는 지역도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라고 들었기는 했는데 거의 동사무소로 빠지는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본 분들은 주로 시청 쪽에서 많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훨씬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점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촌 지도사 이런 거 준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농촌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하신 분들 많이 이제 시험 보시는데요. 지도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일 하냐면 새로 나온 어떤 뭐 영농 기술이 있어요. 아니면 새로 나온 약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그 지역 농민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 그런 거 지도, 말 그대로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런 농민들 뭐 협회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농업하는 뭐 여성 협회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농업하는 뭐 무슨 협회 막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이름이 하도 다양해서 한 가지 콕 집어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협회라든지 그런 단체 모임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협력해서 각 시도에서 한 번씩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주로 농촌 지도사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 이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농업연구사, 농진청에서 보는 농업연구사 시험이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농진청에서 보는 농업연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다시피 재배학 들어가요. 재배학 들어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이제 실험통계학이라는 과목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가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근데 농진청에서 시험 봐서 그 농업연구사가 된다라고 하면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들에 가서 실제로 연구를 해요. 그게 이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농업연구사가 합격하게 되면은 원래 급수가 없어요. 농업연구사는. 연구사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승진을 하게 되면 연구관이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연구사를 굳이 급수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한 6.5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도사는 7급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거고요. 원래 지도사도 원래는 급수가 없어요. 원래는 지도사에서 바로 지도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져보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혹시 나는 비전공자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러면 난 문과 출신이다. 예. 네, 사실 우리 농업직 과목이 비전공자의 문과 출신인 분들이 진입하기 제일 쉬운 직렬이에요. 아마 그런 건 인터넷 통해서 알아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술 직렬이 있지만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 나는 수학이 영 딸려, 이런 사실 요즘에 뭐 수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뭐 이과 출신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문과 출신 분들은 사실 계산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농업직은 계산하는 게 없어요. 계산하는 게 있어도 더하기 빼기 정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가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 하나도 없는 해가 거의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산이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직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토목직, 건축직 이런 거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막 해야 되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막 그런 거 계산하다 보면 한 문제 풀다 보면 머리 핑핑 돌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없어서 문제도 못 푼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외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1cm 복토하는 거, 3cm 복토하는 거, 그런 거 외웠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보기 중에서 복토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1cm, 2cm, 3cm 외우고 있었으면 그 중에서 가장 깊게 하는 거 골라내면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지문들도 교재 시중에 있는 거, 뭐 제 걸 포함해서 시중에 있는 이런 교재하고 거의 똑같게 지문이 나와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쩌다 보면은 살짝 말을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 완전 어려운 문제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책 한 권만 내가 내 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재배학 100점, 쉬운 작물에 100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응용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학이라는 과목은 한 권만, 무조건 그 한 권만 내가 내 걸로 만들면 100점이 나오니까 범위도 그렇게 보면 다른 기술직렬들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좁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임업직도 수업을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임업직도 수업하고 있는데, 사실 임업직 같은 경우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내가 또 이런 말 찍는데 또 이런 말 하면 이제 임업직 수험생분들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농업직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임업직은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범위가 넓은데 비해서 우리 농업직은 범위가 좁아요. 사실 되게 좁아요. 거기다가 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그런 거 책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책 거의 뭐 한 과목당 막 2000페이지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과목당 재배학 같은 경우 문제 다 포함하고 막 좀 이렇게 좀 글자 크기 좀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700페이지 정도면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범위도 좁다라는 거고, 문제가 뭐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재배학하고 쉬운작물학에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파트 같은 경우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그냥 제가 수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들을 때 외우고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암기만 해서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또 한 가지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 거죠. 임업직은 범위가 넓고 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는 좀 힘들어하기 좀 꺼려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지원을 안 해요, 임업직은. 그렇지만 공부 내용이 넓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 내용이 좁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 농업직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업직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재배학 쉬운작물학은 다 고득점 맞는다 무조건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근데 국어, 영어, 국사가 이제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 얘네는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금방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공 과목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국어, 영어, 국사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국어, 영어, 국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 한번 이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책 한번 이렇게 보고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내가 왜 이렇게 처음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그래, 역시 전공 과목이 제일 내가 할만했구나 라고 금방 느끼실 거고. 근데 우리 이 공무원 공부에서는 중요한 게 영어 공부가 또 어렵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재배학 쉬운작물학이 뭐 90점 이렇게 맞죠? 그렇게 맞으면 영어가 좀 점수를 깎아먹죠. 영어가 좀 점수를 깎아먹고 그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덜 깎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좋은 점이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 조정 점수가 없다라는 거죠. 행정직은 조정 점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잘 봤어. 막 이래버리면 갑자기 내 점수가 막 뭔가 되게 훅 내려가 버려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맞췄으면 그냥 100점.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한 개 틀렸으면 그냥 95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쉬워요. 거기에다가 또 만약에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하신 분들은 기사 자격증이 있으시죠.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5점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어, 영어, 국사랑 재배학 쉬운작물학을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5과목 총 평균이 80점이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내가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내 총 평균 점수는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커트라인을 보셨을 때 어떤 지역에 커트라인이 85점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전공한 사람이라고 보면 실제로는 80점 맞았는데 가산점이 5점, 자격증이 있어서 85점이 돼서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5점 자격증은 이제 그건 전공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근데 비전공자분들은 5점짜리는 못 따요. 그렇지만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면 3점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따는 게 종자기능사하고요,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개를 따시면 3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80점을 맞았어도 걔를 따두면 내 총평균 점수는 83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비전공자분들도 그걸 따시는 거 저는 사실 추천드려요. 왜냐면 괜히 아예 시험 봤을 때 막 합격 점수하고 막 10점 이상 차이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사실 거의 없어요. 진짜 안타깝게 1점이 모자라, 0.5점이 모자라 막 이렇게 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사실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특히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1점이 내가 기능사 자격증만 있었으면 될걸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런 이제 후회 안 하실 수 있게 기능사 자격증을 좀 따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물론 기능사 자격증을 안 따도 나는 무조건 다 5과목을 전부 다 85점씩을 다 맞겠다, 점수로 커버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 그렇게 그냥 생각은 쉽지만 시험장에서는 그게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문제 한 개 더 맞추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증 꼭 따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동영상이 찍는데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종자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필기 같은 거는 되게 쉬워요. 종자 기능사 필기는 금방 따요. 사실 저도 종자기능사 필기책을 쓴 게 있고 시중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종자기능사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기능사 책을 사가지고 이론 부분을 막 열심히 파고 막 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으시고 기능사 책을 사가지고 시험 보기 한 열흘 전에 기출문제에다가 형광색으로 답만 체크를 해가지고요, 열심히 레이저 딱 쏘고 딱 답만 딱 외우고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 60점만 맞으면 돼요. 100점 맞아서 기능사 필기 합격하나 61점 맞고 기능사 필기 합격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사실 저는 뭐 그런 거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따신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이론 공부하시고 그러는 거는 저는 조금 그래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내가 61점 맞았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다가 종자 기능사 필기 문제는 문제은행이에요. 어차피 기출문제 똑같이 나와요. 돌리고. 그래서 제가 답만 외우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이제 보실 때 아예 문제 하나도 안 보고 답만 봤다가 또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는 답이 주로 이거구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감만 잡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면은 거의 막 80점도 나오던데 비전공자분들. 예, 80점도 나와갖고 종자기능사 필기 합격들 하세요. 80점도 너무 높아요. 사실 한 65점을 목표로 하면 한 62, 3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딱 걸치게 그렇게 필기 시간 조금만 써가지고 그렇게 합격하시면 되고, 실기는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종자 기능사 실기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능사 실기를 찍으신 아마 손만 나오겠죠. 손만 나오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채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해라 이거를 아예 이렇게 딱 찍은 그런 영상을 준비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또 금방 적용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실제 실기 되기 한 오래 시간 길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2주 전에, 왜냐면 실기라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부담스럽거든요. 난 한 번도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부담되니까 한 2주 전쯤에 이렇게 해갖고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하는데 뭔가 사실 그런 종자기능사 실기에서도 이렇게 필답형 같은 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필답형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메일로 좀 이렇게 정리한 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괜히 막 책 한 권 다 외우고 비효율적이잖아요. 나올 것만 그냥 딱 이렇게 다 외우고 들어가서 금방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도 또 하시면 되니까 기능사 자격증 따는 데에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종자 기능사만 그런 게 아니라 유기농업 기능사 역시 한방에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합격해요. 그래서 유기농업 기능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기농업 기능사도 실기를 또 많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실기도 만약에 실기할 때 돼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메일을 하나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냥 그 메일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이 사진들을 잘 보고 들어가시면 그냥 뭐 어느 정도 해갖고 합격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유기농업 기능사 우리 시간 들으신 분 중에서 유기농업 기능사 실기서 떨어지신 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다들 그렇게 붙으셨거든요. 일단 실강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이 실강 기준으로는. 밖에선 또 어떨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어쨌든 꼭 준비해 주세요.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 놓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험이 다가오니까 시험 다가올 때쯤 돼서 내가 이거 실기 보러 가야 돼 이래 버리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이 자격증 공부를 하냐 아니면 공무원 공부를 하냐 뭐에도 치중하냐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질문 받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하실래요?